들리죠?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저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와 그리고 스토리지 스트럭처에 관련해서 배웠고, 거기서 저희가 주로 기억을 해야 될 점은 버퍼와 그리고 그 슬러티드 페이지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저희가 인덱싱 기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특히 그 인덱싱 기법에서도 저희가 그 인덱싱을 위한 자리구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B+3라는 자리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B+3든 해시테이블이든 어떤 자리구조든 인덱싱을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뭔가 기준이 되는 키와 그리고 그 키에 관련된 밸류들이 있어야 되고, 그 밸류들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애트리뷰트들이 주로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인덱싱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보통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자료가 데이터들이 솔팅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되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솔팅이 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솔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 키, 특히 프라이머리 키가 처음에는 되겠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서 인덱스를 우리가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치 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찾을 때 활용을 하는 그런 키입니다. 그게 서치 키입니다. 그리고 뒤에 포인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서치 키와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밸류들, 즉 다시 말하면 서치 키는 우리가 보통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트리뷰트들은 이제 데이터들이 될 건데, 그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 그 인덱스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인덱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하게 뭔가 데이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포인터를 저장을 합니다. 주소값을 즉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틀어서 이 자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인덱스 엔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와 포인터는 인덱스 엔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포인터나 서치키를 저장을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오리지널 데이터 그 테이블보다는 작습니다. 작고, 그리고 이러한 인덱스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트리 구조를 갖는 순서를 위한, 우리가 즉 다시 얘기하면 정렬되어 있고, 그 정렬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찾기 위한 그런 오더드 인덱스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특정 키를 찾을 때 그 키를 뭔가 해시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해시 함수에 대입을 하면 뭔가 키와는 다른 그 해시 값에 의한, 해시 함수에 의한 새로운 값이 나옵니다. 그 값으로 인덱스를 찾아가는, 옵셋을 찾아가는 그런 인덱스를 해시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해시 인덱스는 우리는 이제 오더드 인덱스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B+3 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인덱스의 성능 등을 평가를 할 때 이제 매트릭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인덱스에서 어떤 방식의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찾을 건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 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이디가 111인 그런 인스트럭터를 만약에 찾는다. 그리고 그런 인스트럭터를 찾기 위한 인덱스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값만 찾는, 즉 인덱스가 다시 아이디가 111인 인스트럭터 하나의 값을 찾는 그런 액세스, 그러니까 인덱스에서 그런 서치를 포인트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값만 찾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생을 찾는데 그 학생의 찾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 뭐 90, 예를 들어서 뭐 7년부터 2000년도생까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로우 값은 이제 97, 하이는 뭐 2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걸 레인지 쿼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에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오더들 중에서도 오더드 인덱스들 중에서도 트리 형태를 갖는 녀석들은 레인지 쿼리를 지원을 하지만 아까 제가 또 다른 타입으로 해시 기반의 그런 인덱스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녀석들은 레인지 쿼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는 이제 해시태그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인트 쿼리와 레인지 쿼리가 있고 이런 포인트 쿼리와 레인지 쿼리를 수행을 할 때 데이터에 액세스를 해야겠죠. 그 액세스하는 타임을 우리가 또 성능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새로 넣었을 때 그때에 걸리는 시간도 퍼포먼스 매트릭으로 볼 수 있고 혹은 삭제했을 때 아니면 이 인덱스가 저장 명치나 혹은 메인 메모리에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지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좀 더 뭔가 비싼 그런 이제 자원을 다시 비싼 그런 자리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성능의 지표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오더드 인덱스, 지금 인다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인덱스의 복수 이제 인다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더드 인덱스에서는 그 인덱스 내의 엔트리들이 아까 얘기했던 키와 그리고 포인터 그런 형태가 결국에 키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덱스들이 있는데 클러스터드 인덱스라는 게 있고 이걸 다시 우리는 프라이머리 인덱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인덱스는 결국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로 만드는 그런 인덱스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인덱스의 다시 그 인덱스에 이제 우리가 키들이 정렬된 상태로 저장이 될 텐데 그 키의 순서가 결국에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그 순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조 인덱스가 있는데 결국에 프라이머리 키 이외에 다른 그런 이제 다른 애트리뷰트 가지고서 보조적으로 만드는 그런 인덱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또 사용하는 추가적인 다른 레이어의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인덱스 시퀀셜 파일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뭔가 서치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순서로 파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파일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면 인덱스 파일은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덴스 인덱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스파르스 인덱스가 있습니다. 덴스 인덱스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릴레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릴레이션들이 각각 그 튜플들을 가지고 있겠죠? 만약에 릴레이션이 하나 있고 또 그 릴레이션을 위한 인덱스가 있을 때 인덱스가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튜플들을 다 가리키고 있으면 덴스 인덱스 파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밀집하다고 볼 수 있죠, 덴스면. 그러니까 모든 릴레이션에 있는 키들을 다 일일이 가리키고 있으면 덴스한 인덱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이제 촘촘해 보이지만 어쨌든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데, 만약에 디파트먼트 네임을 가지고 우리가 인덱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모든 디파트먼트를 일단 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댄스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파르스 인덱스 파일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하나의 릴레이션이 있지만 그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튜플들을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중간중간 몇 개의 키만 가리키고 있고, 사실 여기는 엄청난 그런 뭐 기준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근데 어쨌든 뭐 구현하기에 따라서 특정 개수마다 그렇게 점핑하는 그런 인덱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처럼 좀 무작위로 어쨌든 모든 데이터를 가리키지는 않는 그런 인덱스들은 스파르스 인덱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갈 때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키를 찾으려고 할 때 나보다는 작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을 찾은 다음에 시퀀셜하게 다시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역으로 나보다는 더 크지만 바로 조금 더 크지만 어쨌든 거기서부터 뒤로 백하는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구현하기 나름이고, 사실 하드웨어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나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작은 애들 중에서 제일 큰 그 숫자를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읽어가는 게 쭉 읽어가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파르스 인덱스 파일에서는. 질문 있으실까요? 자, 다음은 세컨더리 인덱스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게 그 숫자들이 막 나와 있죠. 숫자들이 막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셀러리입니다. 셀러리고, 그리고 이 인덱스들은 이제 각 튜플을 가리키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다른 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덱스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 기존에 있었던 인덱스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셀러리 기반으로 인덱스를 만들어서 그 셀러리 기준으로 지금 정렬이 쭉 되어 있죠. 그 상태로 이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세컨더리 인덱스를 만든 그런 예시입니다. 예시인데 꼭 그러니까 세컨더리 인덱스가 뭔가 다른 인덱스에 있는 그런 엔트리를 포인팅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직접적으로 뭔가 실제 릴레이션에 있는 튜플들을 따로 만드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인덱스랑은 조금 독립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또 구별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세컨더리 인덱스들은 댄스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레벨 인덱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인덱스가 메모리에 다 담기에는 너무 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가 더 큰 그런 보조 저장 장치 SSD나 이런 데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SSD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D램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지 않죠.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액세스가 비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라는 건, 멀티레벨로 인덱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멀티레벨 인덱스들을 구분해서 저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우터 인덱스가 있고 그리고 이너 인덱스가 있는데, 아우터 인덱스가 결국에는 실제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터 인덱스가 보통 메모리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좀 스팔스한 인덱스 파일이 되어서 기존의 인덱스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엔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어떤 특정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기준을 토대로 일부만 인덱스를 구성을 해서 메모리에 있고, 실제 이너 인덱스들은 베이직 인덱스 파일로서 일단은 디스크나, 즉 SSD나 하드디스크 등에 일단 저장을 하는 거죠. 뭐 여기서 지금 또 보시면 아우터 인덱스가 또 너무 커가지고 메인 메모리에 안 저장을 못하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레벨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아우터 인덱스로 나누고 이너 인덱스로 나누고, 혹은 이게 막 몇 단계의 인덱스로 구분이 되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시 우리가 데이터를 만약에 인덱스에 넣을 때, 혹은 인덱스에서 데이터를 지울 때, 그 모든 인덱스의 레벨들은 이 데이터가 지워지고 삭제된 것이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즉 들어간 데이터를 찾지 못하면 안 되고, 삭제된 데이터를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요즘은 너무 메모리가 크고,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우리 처음 전전 시간이었나요?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얘기했던 것 중에 비이발성 메모리 혹은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가 있었죠. 그런 메모리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렇게 막 어떤 부분은 뭐 인덱스에, 예를 들어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 메모리에 많이 담을 수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메모리 공간이 부족할 일이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싱글 머신에서는. 대략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데이터 블락이 있고, 이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촘촘하게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우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덱스 블락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키만 가리키게끔 좀 더 스팔스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앞에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B+2와 그 다음에 B3입니다. B+3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자료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사실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뭔가 자료를 저장을 하고 그 자료를 찾아야 될 때, 그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대부분 B+3를 적용을 할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정도로 B+3 인덱스는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B+3와 B3는 다른 자료구조고, 우리는 지금 B+3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지만 달라요. 먼저 B+3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B3와 제일 큰 차이인데, 모든 데이터들은 B+3에서 리프노드라는 제일 하단에 있는 레벨에만 저장이 됩니다. 그게 B+3랑 B3랑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면, B+3는 루트 노드라는 노드로부터 계속해서 차일드 노드들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아래 부분에는 이제 리프 노드라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루트부터 리프 노드까지 거리는 모든 리프 노드까지는 다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밸런스드 트리 자료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트 노드가 아니면 리프 노드는 최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노드의 사이즈가 하나의 노드의 엔트리가 예를 들어서 뭐 6개 정도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리프 노드는 다시 만약에 우리가 B+스트링 노드의 데이터의 B+ 노드의 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최대 넣을 수 있는 엔트리 개수가 6개다 그러면 B+트리를 구성하는 노드들은 최소 3개부터 최대 6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일 수도 있고 3개보다 많은 4개 이상일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약간 그 B+트리 노드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폴리시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4개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노드 유틸라이제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리프 노드는 다시 설명을 할게요. 리프 노드 지금 여기서 n-1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n의 기준이 지금 엔트리의 개수가 아니라 뭔가 다른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 뭔가 트리거되는 그런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데 다시 얘기하면 이 n-1 무시하고 리프 노드도 결국 비슷한 이치인데 결국에 만약에 팬아웃이 n이면 마찬가지로 n개 그냥 담을 수 있습니다. 그 n-1 밸류 이런 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B+트리 노드가 팬아웃이 얼마면 예를 들어 팬아웃이 n이다. 그 다음에 팬아웃이 6이다. 그러면은 하나 둘셋 넷 6개죠. 예. 6개의 노드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차 있는 그런 예시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보통 B+트리 노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 팬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프 노드가 리프가 아니면 최소 2개의 차일드 노드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루트 노드가 만약에 리프면 그러면 이것도 n-1이 아니라 n입니다. 이렇게 쓰면 다 헷갈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실까요? 네. 팬아웃 값은 어떻게 결정되죠? 그거는 그냥 유저가 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디자인을 할 때는 진짜 인덱스를 디자인할 거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한 가지는 만약에 그냥 D램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D램에서 IO 기준은 캐시라인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64바이트 단위인데 그런 64바이트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64단위로 64바이트에 뭐 4배 해가지고 256바이트를 잡을 수도 있고 만약에 스토리지에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스토리지의 IO가 일어나는 기준이 저번 시간에 4K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B+트리 노드 하나를 그냥 4K로 잡고 그 4K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그냥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거죠.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릴레이션이고 얘들은 B+트리가 아닌데 얘는 그냥 릴레이션이에요. 이게 B+트리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루트 노드라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루트 노드가 현재 2개의 차일드를 가지고 있는데 얘들은 루트도 아니고 리프 노드도 아니죠. 이걸 우리 인터널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널 노드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차일드로 가는
포인터만 가지고 있어요. 키들과. 그리고 밑에 지금 보시는 게 리프 노드인데 이 리프 노드가 지금 포인터로 실제 릴레이션을 가리키고 있죠. 즉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리프 노드만 가능해요. B+트리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모차르트라는 지금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보다 큰지 작은지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으면 왼쪽으로, 크면 오른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을 만약에 찾는다라고 했을 때 작으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라는 키가 똑같이 있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사실 구현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그런 키가 그러니까 다시 인터널 노드에 저장되는 키가 차일드 노드의 제일 큰 값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작은 값이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작은 값이 만약에 이 예시처럼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오른쪽 포인터를 따라서 내려오고 아인슈타인의 키를 찾은 다음에 그 포인터를 따라가는 그런 예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뒤에 슬라이드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얘기를 하면 리프 노드가 있죠. 리프 노드가 있고 그리고 이 리프 노드는 이 리프 노드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페어런트 키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원래 이 두 노드가 합쳐져 있을 수도 있고 이 노드가 합쳐져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이 두 노드는 원래 합쳐져 있었는데 가득 차서 두 개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된 키는 아인슈타인이라는 키였을 것이고 그 기준이 되었던 키는 현재 부모 엔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페어런트 엔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페어런트 엔트리로서 인터널 노드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면 이 엔트리의 키가 현재 부모 엔트리로서 인터널 노드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 원래 이 모차르트라는 엔트리도 원래 이 레벨에 있었을 텐데 하나의 인터널 노드가 가득 참으로 인해서 두 개의 인터널 노드로 나눠지고 그 두 개의 인터널 노드를 구별해준 페어런트 엔트리로 만들어지느라 위의 레벨로 프로모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계속 인설션 같은 거, 알고리즘 같은 거 보면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아까 그건 이제 전반적인 그런 모양이고, 자, 우리가 만약에 B+트리 노드를 짠다. 그리고 사실 B+트리 노드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심플한 버전으로 만약에 B+트리를 짠다라고 하면은 B+ 노드는 보통 이제 다시 인터널 노드냐 리프 노드에 따라 다른데 이건 지금 이제 인터널 노드 관련된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널 노드고 P1이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P1이 이제 이 포인터와 관련된 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터들이 이렇게 키를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인터널 노드에서 보시면 이 키랑 들어온 키를 비교를 했을 때 키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가서 왼쪽 포인터를 보고 차일드로 내려갈 것이고 키보다 크면 오른쪽 포인터를 보고 오른쪽 차일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프 노드는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포인터가 없습니다. 리프 노드에서는 키랑 포인터가 1대1 매치고 인터널 노드에서는 키의 개수보다 포인터의 개수가 한 개 더 많습니다. 리프 노드에서는 그 키가 있을 때 그 키를 보고 내가 바로 포인터를 찾아가야 되지만, 즉 진짜 데이터를 바로 찾아가야 되지만, 키랑 매칭되는 1대1 매칭되는 데이터를 찾아가야 되지만, 인터널 노드는 키랑 비교를 해서 나보다 작은지 혹은 같거나 큰지 그것만 비교를 할 수 있고 이정표 역할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그냥 노드가 아무 정보도 없이 주어졌을 때 포인터의 개수와 키의 개수를 비교를 해서 같으면 리프 노드고 아니면 인터널 노드다 라는 것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고 이 두 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처음 이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우리 지금 오더월드 인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 K1 그리고 K2, K3 그리고 땡땡땡 KN-1까지 다 정렬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K1은 K2보다 작아야 되고 K3보다 작아야 되고 K2도 K3보다 작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복키를 가질 수도 있는데 중복키를 가지면은 사실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결국 이걸 디자인할 때 우리가 그 중복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런 걸 우리가 취급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의 지금 목적은 실용적인 뭔가 B+ 트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B+ 트리 기본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단 시작은 디플레 키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키를 고려하지 않고 금지시키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T가 들어왔을 때 K1에 있는 T 값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요? 그러니까 T가 이제 위에서 네. 들어오게 되면 K1이랑 비교해서 작으면 P1을 따라가고 네. 크면 P2를 따라간다고 하죠. 네네네. 그러면 K1과만 비교를 하고 그 뒤쪽에 있는 T들과는 비교를 안 하나요? 아 비교를 하죠 원래. 지금 이 두 개만 얘기를 한 건데 네. 원래라면 정확한 알고리즘이 이겁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K1이 있고 만약에 K2가 있고 땡땡땡 있어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알고리즘을 짜면 K1이랑 비교를 했을 때 들어온 값이 더 커요. 그럼 K2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K2가 나보다 크면 들어온 값보다 크면 그럼 이제 멈추겠지만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뒤로 가요.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쉽게 그냥 기본적인 과정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시퀀셜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드가 너무 커져버리면 우리가 알고리즘 때 배우나요? 바이너리 서치를 합니다. 바이너리 서치를 해서 이제 만약에 노드가 너무 커지면 그러면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키를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근접한 키를 찾을 것이고, 그 큰 노드와 작은 노드의 기준은 보통 이게 하드웨어마다 좀 다른데 메모리에서 실험을 했을 때에는 1K까지는 시퀀셜 리드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 막 고려해가면서 하시면 되게 머리가 아플 테니까 지금은 그냥 시퀀셜한 리드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묻자마자 복잡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프 노드인데 사실 앞에서 제가 리프 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리프 노드가 있고 그 리프 노드는 지금 보시면 포인터들이 키와 포인터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키와 포인터가 매칭이 되고 있어서 보시면 이 키를 가지고서 따라가면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녀석이 나오고 있고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트리에서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데이터가 리프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프 노드끼리는 서로 링크드 리스트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노드가 있으면 여기 지금 그냥 포인터 투 넥스트 리프 노드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노드가 있으면 여기에 뭔가 다른 그런 이름을 가지는 그런 D로 시작하는 뭔가 이름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프 노드끼리 같은 레벨에 있고 그리고 리프 노드가 모든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레인지 쿼리라는 우리가 다른 타입의 쿼리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인지 쿼리는 특정 기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찾을 때 쓰는 쿼리인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이 뭐 B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릴레이션이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릴레이션이 나와 있는 걸로 다시 예시를 들어서 좀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드린다면 B 다음에 C B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EL 어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뒤에 뭔가 데이터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레인지 쿼리를 줄 때 실제 레인지 쿼리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심플리파이 시키면 네임이 브랜트보다는 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보다 그냥 적다고 봅시다. 아인슈타인보다는 좀 작은 그런 모든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터널 노드부터 찾아 들어와서 리프 노드에서 브랜트를 찾고 그 다음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죠. 언제까지?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보다 알파벳 순서에서 앞에 나오는 이름을 모두 다 찾을 때까지. 그래서 쭉 찾고 링크드 리스트 타고 노드 와서 이 엘세이드라는 분까지 보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을 찾았을 때는 이 조건에 성립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딱 멈추게 되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 타고 와서. 이건 그냥 링크드 리스트 연산이랑 비슷한 거죠, 결국에. 질문 있으실까요? 저기 그 리프노드에서 아까 그 PM 포인터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새- 그건 또 좋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에. 그 뭐 오른쪽에 계속 포인팅하고 있을 텐데 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럼 없는 건가요? 맨 마지막에 네. 걔는 널 값이에요.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포인트 맨 마지막에 있는 리프 노드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노드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그냥 널 값을 가지고 있어서 포인터를 널이면 더 이상 가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뭐 추가될 때는 거기다가 그냥 계속 달아주는 건가요? 널값에다가 추가된 엔트리 포인팅하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 노드가 마지막 노드일 때 우리가 새로운 만약에 트리가 생겼을 때 네.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노드가 생겼을 때 이 뒤에다 이어주느냐 그게 질문인가요? 그냥 그 널값을 새로운 엔트리를 가리키도록 그냥. 아니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널값이고 만약에 이 노드에 우리가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 뭐 90, 80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85를 넣었어요. 그럼 쪼개질 거죠? 그러면 85 다시 80, 85 그리고 90, 100 그리고 얘는 계속 그 널값인 포인터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앞에 만약에 얘들이 만약에 스플릿이 일어나도 얘는 예를 들어서 브랜튼 뭐 이렇게 될 거고 켈리 어쩌고 될 거고 이제 여기 빈 거고 클릭 하고서 뭔가 새로운 키가 들어오면 새로운 키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얘가 다시 이걸 가리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가 바뀔 확률은 별로 많지 않아요. 100보다 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100보다 큰 게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100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00이 들어왔을 때 200 하고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두 개 쪼개져서. 그러면 네, 이해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많이 생각보다 처음에 아니라 사실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범위이지만 해석하면 더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논 리프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인터널 노드가 결국에 리프 노드가 아닌 이제 논 리프 노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논 리프 노드가 사실상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파르스 인덱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충 만약에 빅포레스트를 그렸을 때 대충 그려보면 1, 3, 7, 9, 13, 15, 21, 30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인터널 노드가 하나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9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21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가르치게 될 텐데, 보시면 137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리키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얘는 그래서 덴스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리프 노드 자체는. 근데 스파르스는 보시면 노드에서 지금 제일 작은 값들만 거의 사실상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스하게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질문해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루트면서 인터널 노드고 논 리프 노드인데, 키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10 만약에 7이 있는지 이제 데이터를 만약에 찾아본다면, 그러면 17이 들어오면 먼저 9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9보다는 크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밸류를 봐요. 그래서 17이 21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이 포인터를 타고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봤는데 9, 13, 15밖에 없어요. 17이 없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값이 없다라고 그렇게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인덱스에서는.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n이 뭐의 기준에 따라 다르는데, 뭐가 기준이냐에 따라 다르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슬라이드는 다시 업데이트해서 올릴게요. 다시 업데이트해서 올리는데, 그냥 우리 책에 나온 대로 가지 말고 그냥 빼나웃이 n이고, 그래서 지금 그냥 5라고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그림에서 딱 보이죠? 이게 5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5칸이 있을 때 만약에 지금 이것처럼 데이터가 4개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를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꽉 차 있으면은 가득 찬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n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빅트리 이 뇌형 자체를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몇 칸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칸이 차 있나 안 차 있나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노드들, 인터널 노드 빼고 모든 노드가 한 칸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 정도는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뭐 루트 노드가 아니면 뭐 인터널 노드가 뭐 여기서 뭐 3개에서 뭐 6개 뭐 이런 칠드런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일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우시면 되게 헷갈립니다. 이런 거 외우면 되게 헷갈리고, 빅트리를 나중에 그려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려서 물론 이제 엄청 큰 트리는 당연히 그리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한 3개 정도 레벨을 가지는 트리만 한번 그려보시면, 손으로 그려보시면, 그러면 대충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알 수 있고, 이렇게 막 3개에서 6개 차이를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굳이 안 외우셔도 충분히 연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가 최소 2개를 갖는다는 건 어쨌든 하나의 키가 있을 텐데, 그 키를 기준으로 큰 놈, 작은 놈 구성이 되기 때문에 최소 2개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지, 이게 특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글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치사하게 문제 안 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트리가 아까 제가 링크드 리스트로 리프 노드가 이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그 링크드 리스트로 이어져 있는 게 아시다시피 링크드 리스트로 만약에 내가 내 이온 노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온 노드가 바로 옆에 얼로케이션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얼로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리 가깝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플러스 트리의 논 리프 노드는 특정 하이어러키를 갖는데 그 하이어러키는 스파스 인덱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하이어러키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벨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이 플러스 트리 구조를 봤을 때 뭐 이런 형식으로 막 있었죠. 이게 다 레벨입니다. 그냥 레벨 3개 화이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높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로그 이번에 K 정도의, 그리고 K는 키밸류에 아마 개수일 건데 그 정도의 이제 서치 타임이나 하이트를 갖고, 그리고 서치 코스트도 결국에 거기에 이제 비례하게 될 텐데 그냥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취업하실 때나 아니면 대학원 가실 때 이런 컴플렉서티를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보통 트리 구조를 갖는 이런 구조들은 일단 그냥 로그 n 이런 거를 좀 외워가시면 그러면 면접 볼 때 조금 수월하십니다. 트리 관련해서만. 왜냐면 저도 대학원 갈 때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다시 디플러스 트리. 이게 수도코드입니다. 여기서 수업에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수도코드를 제공을 했을 때 이거 코드화 시킬 수 있나요? 어렵나요? 많이? 어려운 거 어려워요. 같습니다. 아주 숙제는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다 하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숙제를 내면은 모든 함수를 다 짜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파인드 같은 거는 그냥 줄 것 같고, 그래야 어떻게 코드가 돌아가는지를 알 테니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아마 인설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할 텐데, 딜리트나 이런 거 안 하려고. 머지나 딜리트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 그거는 이론으로는 수업을 하겠지만 숙제로는 안 낼 생각입니다. 그거 하면은 네, 저도 채점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어렵습니다. 괜히 훨씬 어렵습니다. 스플릿보다. 그래서 그냥 알고리즘을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스플릿이나 이런 트리를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숙제를 내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쨌든 보시면 막 여기 있는 그런 수도 코드로 설명을 드리보다 만약에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을 찾는다. 그러면 그냥 이 수도 코드에 맞게 짜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키가 들어왔을 때 먼저 루트 노드에 있는 키의 개수만큼 루프를 돌아야겠죠. 그 루프를 돌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루트 노드에는 키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을 찾는다. 그럼 루트 노드네. 그럼 루트 노드에서 키는 하나고 모차르트가 있으니 아인슈타인과 모차르트를 비교를 한다. 까지가 일단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가 아인슈타인보다 앞에 있는 이름이니 왼쪽 포인터로 가야겠네 까지가 첫 번째 루트 노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지금 인터널 노드에 인덱스 엔트리가 3개가 있죠. 그래서 루프문으로 3번 돌아야 되겠죠. 인덱스가 3개니까. 그래서 인덱스에 다시 3번 돌아야 되는데 3번 돌면서 아인슈타인이랑 이름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있는 C로 시작하는 이름은 아인슈타인보다 이름이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일단 G로 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인슈타인 이름 비교하니까 내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거나 큰 녀석들 기준으로 노드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터를 타고 오른쪽 포인터를 타고 리프 노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리프 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이제 키가 같은 녀석을 찾아야 되고, 여기서는 특정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 이름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혹은 이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널 노드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리프는 정확히 맞는지 그걸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다음 레벨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점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노드가 인터널 노드인지 리프 노드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리플러스 트리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헤더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바이트가 뭐 0이면 그러면 인터널이고 1이면 리프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포인터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포인터 4개는 모두 다 차일드를 가리키는 데 활용을 하고 있지만, 리프노드 같은 경우에는 3개는 뭔가 그런 이제 주소값을 이용한 거지만 하나는 다른 녀석을 바라보고 있죠. 이런 타입을 보고서 어떤 녀석을 가리키는지 이런 걸 통해서도 구현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은 어쨌든 이 앞에 바이트를 두고서 이게 뭔지를 보고 계속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C is not a 리프 노드라고 되어 있죠. 즉 계속 뭔가 그런 함수를 주겠죠. 제가 예를 들어 노드가 있으면 로다 is 뭐 리프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근데 이게 아니니까 리프로 붙이겠죠.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돌게 만들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특정 차일드를 찾으면 뭔가 포인터가 먼저 나올 텐데, 그 포인터는 다시 노드에서 뭔가 또 파인드를 할 것이고, 키를 주고, 여기서는 밸류였나요? 밸류면은 V를 주고, 그리고 아마도 저 노드는 이제 포인터를 찾으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내려가는, 그리고 포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뭐 이런 형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코드를 짠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난 대로 쓴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레인지 쿼리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게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로어 바운드가 최소값, 어퍼 바운드가 이제 최대값인데, 이 로어 바운드 기준으로 먼저 똑같이 B 플러스를 우리가 서치하듯이 찾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다음 한다 그러면 모차르트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가는데 앞에 A고 C니까 작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포인터, 왼쪽 포인터를 따고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사실 A부터, 그 알파벳 A부터 시작하는 이름인데 이보다는 작은 그런 이름들을 모두 다 찾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일단 첫 번째 노드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넥스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뭐 이름은 어떻게 짜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다음 리프 노드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함수가 있겠죠. 즉 다시 얘기하면 리프 노드까지는
그냥 우리 평소에 서치하는 룩업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인트 쿼리 찾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내려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리프노드에 도착을 하고 우리가 로어 바운드를 찾았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이거는 뭔가 바이널 서치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스캔을 해야 되니까 모든 키를 다 찾아야 되니까 그냥 리니어 서치를 해야 되는데 에이담스부터 쭉 오른쪽으로 그냥 서치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넥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리프노드가 노드가 있다, 노드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노드는 노드의 시블링 포인터. 다시 얘기하면 리프노드가 있죠. 이 리프노드를 기준으로 내 옆에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을 시블링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 노드예요. 형제 노드고 이 시블링 노드를 가리키는 걸 시블링 포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블링 포인터를 타고 내 옆에 있는 노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리프노드, 모든 리프노드는 다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위에서부터 찾아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B 플러스 트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내가 키를 봤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키보다 더 큰 값이 나오거나 같은 값이 나왔을 때 이제 멈추는 거죠. 더 이상 가지 않겠다. 그게 레인지 컬입니다. B 플러스 트리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 떼나워서 어떻게 정하냐라는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노드가 보통 디스크 블락에 맞춰서 되어 있다. 맨 처음에는 B 플러스 트리가 스토리지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은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4K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인 메모리에 두면은 그거보다 노드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티피컬리 그냥 우리 4K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면 되고, 그리고 그 팬아웃은 결국에 4K에서 우리가 앞에 이제 뭔가 데이터의 개수라든가 이런 메타데이터를 빼고 실제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엔트리 개수대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거는 이제 고정된 사이즈의 키와 예를 들어서 숫자 키와 그리고 포인터들을 보통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계산하려면 뭐 16바이트로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16바이트는 8바이트 인티저와 8바이트 포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만약에 우리가 뭐 1밀리언 서치키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n이 즉 노드에 하나에 들어가는 팬아웃이 만약에 뭐 10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 우리가 보통 B 플러스 트리에 최소 들어가는 게 팬아웃의 절반 이상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팬아웃이 100이면 50으로 적고 그리고 전체 데이터 개수 적으면 대략 4개 정도, 그러니까 하이트가 4 정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트만큼 딱 액세스를 하니까 이제 4개의 노드가 액세스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너리 트리로 하면은 더 많은 노드를 접근하게 되는데 그거는 B 플러스 트리가 하나의 레벨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링크 리스트 연산을 하는 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복잡하죠? 네. 사실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쿼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인설트나 딜리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하고 있고 그게 사실 좀 더 복잡합니다. 인설트나 머지가 사실은 그러니까 인설트 할 때 데이터가 꽉 차서 트리가 계속 이제 우리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장하는 그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머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면 옆에 노드를 보고서 합치는 그런 연산이 있는데 그런 걸 할 때도 트리의 하이시 그러니까 루트 노드가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내용들은 지금 남은 시간에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면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